야, 이년아, 웃어봐. 귓가를 때리는 경박한 목소리에 유다희의 미세한 근육이 굳었다.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대한국제항공 여객기 1등석의 호화로운 풍경. 그 고요하고 우아한 공기를 단번에 찢어버린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로 뒤덮인 3명의 한국인 남자였다. 그들의 손에는 최고급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시궁창보다 더러웠다. 야, 거기 서빙하는 년, 내가 지금 너 보고 웃으라고 하잖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줘. 응, 이 비행기 통째로 사버릴 수도 있어, 임마. 박태민이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동그란 얼음이 든 위스키, 잔을 흔들며 조롱하는 눈빛이었다. 유다인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차분한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손님 서비스는 저희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감정 없이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오동찬이 껄껄 웃었다. 하하하, 이봐, 막내, 쟤 봐라. 튕기는 폼이 아주 기가 막히네. 야, 김성식 이리 와봐. 이 양반이 우리한테 튕기는 거 좀 봐라. 덩치 좋은 김성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형님, 뭐 튕겨요. 그냥 무시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야, 이봐 아가씨. 우리 형님이 말할 때는 똑바로 들어. 우리 같은 사람 웬만하면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 안 그러면 나중에 피곤해져. 그 말과 함께 그의 우람한 팔뚝에서 험악한 문신이 드러났다. 길거리의 하급 건달이 아닌 오랜 싸움의 흔적이 역력한 문신이었다. 유다인은 그저 눈으로 쓱 훑고 지나갈 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비행기의 1등석은 20명도 채되지 않는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호화로운 만찬장 같았다. 79년 5월 봄의 끝자락.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암흑만이 가득했지만 캐빈 안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묘한 사치스러움을 자아냈다. 실리콘밸리의 신흥 백만장자, 할리우드에서 날아온 유명 배우 중동의 거부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손짓 한 번에 수백 달러의 팁이 오갔고 승무원들의 미소는 그들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거울처럼 빛났다. 이 모든 호화로운 질서를 우아하게 조율하는 인물은 바로 시니어 사무장 유다희였다. 30살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는 이미 대한국제항공에서 최고 승무원 중 하나로 손꼽혔다. 완벽하게 정돈된 유니폼과 흔들림 없는 태도는 승객들에게 절대적인 신뢰감을 주었다. 그녀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그 뒤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유창한 한국어와 영어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인격을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그녀가 이 거대한 금속새의 심장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단정한 유니폼 소매 아래 짠물과 화약 연기에 절어있던 과거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진해의 앞바다 40m, 아래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던 시절.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그 지옥 중의 지옥에서도 최초의 여성 교관으로 이름을 올렸던 전설적인 과거를 말이다. 불가능은 없다는 부대의 신조는 이제 손님의 불만은 없다라는 서비스 정신으로 위장되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심해의 고요함과 냉철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평온하던 1등석 캐빈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돈 냄새를 풀풀 풍기는 3명의 한국인 남자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로 도배된 그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졸부의 그것이었다. 그들은 강남 청담동을 기반으로 한 신흥 투자그룹을 표방한 불법 사설 펀드 청담 프라이빗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막대한 검은 돈을 손에 쥔 기념으로 향락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사업 확장을 모색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참이었다. 가장 앞장선 남자는 조직의 대표인 오동찬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이따금 번뜩이는 눈빛에서는 상대를 집어삼킬 듯한 탐욕과 교활함이 엿보였다. 그의 뒤를 따른 것은 행동대장 격인 김성식이었다.
전직 격투기 선수 출신답게 한눈에 봐도 위협적인 덩치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분위기는 그 자체로 폭력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막내인 박태민이 경박한 웃음을 흘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대표인 오동찬의 눈에 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야심가로 그의 눈은 이미 기내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대상을 찾고 있는 듯했다. 이하 형님, 여기가 천국이구만. 한국에서 빌빌 대는 놈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상이야. 박태민이 과장된 목소리로 외치자 오동찬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다희가 그들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손님 안녕하십니까? 대한국제항공 시니어 사무장 유다희입니다. 라스베이거스까지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동찬은 그녀의 명찰과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말했다. 오, 한국 사람이네. 이런 데서 다 보고. 용케 여기까지 올라왔나 보네. 우리 좀 까다로운데 잘 모셔봐. 그의 말투에는 같은 한국인에 대한 반가움이 아닌 미묘한 무시와 하대함이 섞여 있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웰컴 드링크 준비해 드릴까요? 유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당연하지. 여기 메뉴판에 있는 술 중에 제일 비싼 걸로 3잔 가져와. 그리고 얼음은 따로 동그란 걸로. 알았어, 내 손님. 다만 연방 항공 규정에 따라 과도한 음주는 제한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손님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원칙을 강조하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박태민이 그 말에 발끈했다. 뭐야, 타자마자 안 된다는 소리야? 우리가 우리 돈 내고 타서 마시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여기 미국 땅이라고 한국 사람 무시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손님. 규정을 안내해 드린 것뿐입니다. 유다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세 남자의 무례함과 오만함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책임 장부의 첫 페이지가 막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최고급 위스키가 그들 앞에 놓였다. 오동찬은 잔을 들고 유다희를 향해 건배하듯 치켜들며 말했다. 사무장 양반 이름이 다희라고 이름 예쁘네. 여기 서비스 좋으면 내가 특별히 팁 좀 챙겨줄게. 라스베이거스까지 심심할 텐데 우리랑 같이 한잔하면서 가지 뭐. 고맙습니다, 손님. 하지만 근무 중이라 마음만 받겠습니다. 유다희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보이고는 다른 승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박태민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완전 튕기네. 외국 물 좀 먹었다고 콧대는 높아가지고. 그 말을 들으며 유다희는 조용히 갤리로 향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된 소형 태블릿을 꺼냈다. 그리고 방금 전의 상황을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대한국제항공 항공산편 1등석 2, AEP EC, 좌석 승객 오동찬, 김성식, 박태민. 탑승 직후부터 과도한 주류 요구 및 승무원에 대한 희롱성 발언. 1차 구두 경고.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입력되는 차가운 기록은 앞으로 13시간 동안 황금 세장 안에서 펼쳐질 한 편의 작전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유다희의 손가락은 태블릿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책임 장부라 불리는 그 가상의 기록부에는 이미 3명의 조폭 오동찬, 김성식, 박태민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 하나하나를 차갑고 건조한 언어로 기록했다. 하지만 이 장부에 적힌 것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 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지옥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10년 전 그녀가 해군 특수전전단 UDT에 지원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250명의 지원자 중 여성은 그녀 혼자였다. UDT에 여자가 왜 오느냐는 비아냥과 어차피 일주일도 못 버틸 것이라는 조롱이 쏟아졌다. 그때마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모두 머릿속에 책임 장부에 기록했다. 250명의 남자, 지원자 7명의 교관, 모두 유다희를 약자로 판단함. 그리고 그 기록들은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되었다.
UDT의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 그 자체였다. 5. 킬로그램이 넘는 IBS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갯벌을 기는 훈련 40m, 수심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을 참는 훈련 한겨울의 강물에서 잠수하는 훈련 등 그녀는 남성들과 똑같은 강도의 훈련을 받았다. 아니, 때로는 더 가혹했다. 네가 쓰러지면 모든 여군이 욕을 먹는다. 는 교관의 말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다. 그녀는 남자들이 포기하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재건되었다. 가장 혹독했던 것은 지옥주였다. 120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계속되는 훈련. 밤낮 없이 이어지는 구타와 얼차려는 정신을 붕괴시켰다. 훈련소에 입소한 300명 중 절반 이상이 지옥주를 버티지 못하고 포기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편견을 부수기 위해 발버둥 쳤다. 마지막 날 살아남은 20여 명의 동기들과 함께 지옥주를 끝냈을 때 그녀의 어깨에는 5kg의 보트 자국이, 마음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상처가 남았다.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의 끝에 그녀는 UDT 최초의 여성 교관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는 검고 날카로운 삼지창 트라이던트 문신이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부대 마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 그녀가 극복했던 한계,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책임감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또한 그녀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모든 외부의 시도에 대한 무언의 경고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편견에 시달리는 나약한 여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 병기, 유다의 그 자체였다. 그녀는 태블릿을 닫고 다시 1등석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요하고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라 사냥감을 지켜보는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니폼 소매 아래 검은 트라이던트 문신이 희미한 조명 아래서 빛나는 듯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결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세 남자를 향했다. 오동찬, 김성식, 박태민. 그들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모르는 채 여전히 건방진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있는 바닥이 어떤 지옥으로 변할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어떤 거대한 괴물을 깨웠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은 유다이의 책임 장부에 또다시 추가되었다. 유다이는 그들이 더 이상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 그녀의 상처, 그리고 그녀의 분노를 건드린 대가를 치러야 할 대상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서비스 미소 대신 지옥의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승객들의 평화로운 휴식을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였다. 그러나 유다이에게 있어 그들의 죄는 훨씬 더 컸다. 그들은 그녀의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짓밟았고 그녀의 자존심을 모독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단 한 번의 사과나 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봐, 아가씨. 우리 심심한데 게임이나 할까? 박태민이 그녀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읽지 못했다. 혹은 읽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욕망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다. 얼굴은 좀 반반한데 몸매는 영안이네. 유니폼 벗겨봐야 알겠지만 하하하하하. 그의 말은 저급하고 천박했다. 유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행위를 책임 장부에 기록할 뿐이었다. 박태민 신체적 희롱시도, 품위 항목에서 20점 감점, 김성식 폭력적 언행으로 위협, 존중 항목에서 10점 감점, 오동찬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고 조장, 리더로서 20점 감점. 그녀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녀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작전이었다. 비행기가 안전 고도에 접어들자 청담 프라이빗 일당의 추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낸 돈이 곧 이 공간의 법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 박태민은 끊임없이 술을 주문했고 취기가 오르자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는 호출 버튼을 장난감처럼 누르며 승무원들을 귀찮게 했다. 어이, 거기 아가씨, 이리 와봐. 술 따르는 솜씨가 영 형편없네. 다시 따라봐. 겁에 질린 금발의 신입 승무원 에밀리가 당황하며 위스키를 따르자 그는 다리를 툭 쳐서 술을 쏟게 만들었다. 어이쿠, 미안해서 어쩌나. 이거 닦아야겠네. 무릎이라도 꿇고 닦아야 하는 거 아니야. 명백한 희롱이었다. 에밀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그저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냅킨으로 바닥을 닦을 수밖에 없었다. 갤리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유다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에밀리를 안으로 불러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다. 괜찮아, 에밀리. 저 손님들은 이제 내가 전담할게. 가서 다른 승객분들 먼저 챙겨드려. 하지만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저들이 너무 무례해요. 내게 맡겨? 이건 지시야. 유다희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태블릿을 꺼내 추가 기록을 남겼다. 2022년 10월 28일 22시 30분 박태민. 담당 승무원 대상 의도적 모욕 및 업무 방해. 김성식 오동찬 동조 및 방관. 2차 직접 경고 필요. 그녀는 직접 그들의 자리로 향했다. 손님 다른 승객분들께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소란을 자제해 주시고 저희 승무원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십시오. 박태민은 술 기운이 오른 얼굴로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내가 뭘 그리고 당신 아까부터 자꾸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여기가 당신 구역이야. 당신 지금 우리 가르치는 거야. 이때 가만히 있던 김성식이 거들었다. 좋게 가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자꾸 신경을 긁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펴자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유다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김성식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리더인 오동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책임자이신 오동찬 손님께 말씀드립니다. 동행하신 분들의 행동은 연방항공법에 명시된 승무원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착륙 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동찬은 유다희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흥미가 동한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법 이봐, 유다희 씨. 우린 법 같은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 자꾸 우리를 손님 하는데 우리 신상이라도 털었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 순간 유다희는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그들에게 돌려 보였다. 화면에는 그들의 이름과 함께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이 적힌 책임 장부가 떠 있었다. 그 아래로는 그들의 과거 범죄 기록이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었다. 오동찬 전과 3범 특수상해 사기, 김성식 폭행 협박 전과 5범, 박태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유다희는 그들의 범죄 이력을 나지막하지만 정확하게 읊었다. 세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자신들의 가장 치부와도 같은 정보가, 그것도 하늘 위를 나는 비행기 안에서 한낱 승무원의 입에서 흘러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뭐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박태민이 더듬거리며 묻자 오동찬이 그의 말을 자르고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유다희는 태블릿 화면을 끄며 차분하게 답했다. 저는 대한국제항공 사무장 유다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손님들의 모든 행동을 이 책임 장부에 기록하겠습니다. 책임 장부, 지금 장난해. 오동찬이 격분했다. 아닙니다. 점수는 품위 존중 규정 준수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방금 동료 승무원을 모욕한 행동으로 박태민 손님은 품위 항목에서 20점 감점되었습니다. 다른 승객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김성식 손님은 존중 항목에서 10점 감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고
조장한 오동찬 손님은 리더로서 규정 준수 항목에서 20점 감점입니다. 그녀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감점 내역을 설명했다. 이 점수는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해서 최종 검토될 예정입니다. 부디 남은 비행 동안에는 점수를 잃는 행동을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체계적이어서 조폭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황당함을 넘어선 기묘한 압박감이 그들을 덮쳤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저 여자의 눈빛, 그리고 최종 검토라는 단어가 주는 불길한 예감. 유다인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보이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남겨진 세 남자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나는 기분이었다. 형님, 저년 뭐 하는 년입니까? 완전 또라이 아니에요. 김성식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오동찬은 턱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글쎄, 단순한 승무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상을 저렇게까지 털었다는 건 보통 배짱이 아니야. 박태민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쪽팔려서 진짜. 전현 내가 가만 안 둬. 내리기만 해봐. 오동찬이 그런 박태민을 제지했다. 조용히 해? 뭔가 이상해. 저 여자가 말한 최종 검토라는 게 뭔지 알아낼 때까지는 일단 몸을 사리자. 저런 또라이는 잘못 건드리면 더 피곤해져. 두목의 명령에 두 사람은 일단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복수심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이것이 유다이가 설계한 인간 개조 프로젝트의 2단계, 즉 정보 우위를 통한 심리적 압박 및 통제권 확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최종 검토가 얼마나 끔찍한 방식일지를. 비행기는 태평양의 어둠 속으로 순항하고 있었지만 1등석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오동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알코올은 결국 박태민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유다희의 책임 장부, 노리가 자신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한 한편의 쇼라고 결론지었다. 그래, 한낱 비행기 서빙하는 년이 뭘 어쩌겠어. 땅만 밟아봐라.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테니. 그는 속으로 칼을 갈며 복수의 기회를 노렸다. 기회는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승객 대부분이 잠든 심야 시간에 찾아왔다. 갤리에서 나와 순찰을 돌던 유다이가 자신의 좌석 옆을 지나는 순간 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척하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이, 유다혜 씨. 나랑 술 한 잔만 더 하자니까 그러네.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유다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유다희가 몸을 피하며 냉정하게 말했다. 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하에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사람 무시하고 점수를 매겨. 내가 뭔데. 박태민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몇몇 승객이 잠에서 깨 뒤척였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오동찬과 김성식이 말리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 잘난 유니폼 내가 한번 벗겨볼까? 그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구경 좀 하자. 박태민의 손이 뱀처럼 뻗어와 유다희의 블라우스 소매 부분을 거칠게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그의 목표는 옷을 찢어 그녀에게 극한의 모욕감을 주는 것이었다. 직! 질긴 유니폼 원단이 터져나가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기내에 울려 퍼졌다. 박태민의 송이에서 유다희의 블라우스 왼쪽 소매가 어깨선부터 팔뚝까지 길게 찢겨나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찢어진 옷 사이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광경이 드러났다. 새하얀 피부 위로 선명하게 새겨진 검고 날카로운 문신. 세 개의 날카로운 창이 하나의 몸체로 이어진 간결하면서도 치명적인 상징. 그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지옥 훈련을 통과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원에게만 허락된 명예의 상징. 해군 특수전전단 UDT의 트라이던트 삼지창이었다. 순간 1등석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태민은 눈앞에 드러난 문신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을 풀었다.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그였지만 저 문신이 풍기는 불길하고도 살벌한 기운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오동찬과 김성식의 얼굴은 그대로 제빛으로 굳어버렸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승무원이라는 단어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는 특수부대, UDT라는 공포스러운 단어들이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찾아왔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유다희의 부드러운 미소가 처음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심 40m 아래에서 적을 식별하고 목표를 제거하는 것 외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차갑고 비정한 심해의 눈빛이었다. 내 옷에 손을 댔겠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실정과 훈련으로 다져진 자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랐다. 그녀는 박태민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그의 몸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크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박태민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UDT에서 배우는 러시아 특공무술 시스테마에 기반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관절 제압 기술이었다. 유다희는 꺾인 팔을 지렛대 삼아 박태민의 거구를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태민은 바닥에 처박혔다. 놀란 김성식이 주먹을 쥐고 달려들자 유다희는 몸을 돌리며 그의 복부 명치에 팔꿈치를 망치처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거구의 김성식은 그 한 방에 숨을 토해내며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오동찬은 이 모든 것이 불과 2, 3초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조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두 사람이 여자 한 명에게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저것은 길거리 싸움의 기술이 아니었다. 오직 상대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완벽한 전투 기술이었다. 유다희는 바닥에서 신음하는 박태민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책임 장부 기록 추가, 승무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행위, 박태민 모든 항목에서 50점 추가 감점. 그녀는 이어 김성식을 향해 말했다. 김성식 범죄 행위 가담, 30점 추가 감점. 마지막으로 그녀는 오동찬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오동찬 조직의 수장으로서 모든 사태를 유발하고 통제에 실패한 죄, 50점 추가 감점. 최종 검토 시 가중치를 두어 반영하겠다. 그녀는 오동찬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공포에 질린 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유다희는 그의 눈앞에서 찢어진 자신의 소매를 아무렇지 않게 정리했다. 팔뚝에 드러난 검은 삼지창 문신이 유난히 위협적으로 보였다. 오동찬 씨, 라스베이거스까지 앞으로 8시간 남았군. 지금부터는 당신의 남은 점수라도 지키고 싶다면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갤리로 걸어가 기내 인터컴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완벽하게 침착한 사무장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기장님, 여기는 사무장입니다. 1등석에서 긴급 상황 발생. 난동 승객 2명 발생했으며 현재 제압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내 보안팀 지원 요청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는 만견자실한 채 굳어있는 오동찬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자, 지금부터 작전 3단계로 전환한다. 오동찬의 귀에는 그 말이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보다 더 끔찍하게 들렸다. 그의 뇌리에는 최종 검토와 작전 3단계라는 단어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은 지금 향락의 도시로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날개 달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옥의 교도관은 바로 저 팔뚝에 삼지창을 새긴 악마라는 것을. 남은 8시간의 비행은 죽음의 침묵보다 더 고요했다. 1등석의 다른 승객들은 기내 보안팀에 의해 조용히 다른 좌석으로 안내되었다. 이제 광활한 황금세장에는 유다희와 의자의 돌처럼 굳어버린 오동찬,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의식과 혼미를 오가는 김성식과 박태민만이 남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난동은커녕 신음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 유다희라는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심해의 수압 같은 압도적인 공포가 캐빈 전체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오동찬의 머릿속은 지옥처럼 복잡했다. 저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뭐지? UDT 그 미친 괴물 집단의 교관이었다고?
어떻게 우리 신상을 손바닥 보듯 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거지.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경찰에 넘기려는 건가 아니야. 경찰에 넘길 거였으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최종 검토, 작전 3단계. 저 여자가 말한 건 사적인 복수 그 이상이야. 그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모색했다. 그래, 공항에 내리기만 하면 된다. 라스베이거스 공항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으로 미어터지는 곳이야. 문이 열리는 순간 흩어져서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거다. 저 여자 혼자서 우리 셋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어. 일단 한국에 있는 놈들에게 연락해서 그의 계획은 거기까지였다. 유다이가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기 때문이다. 해웃된 희망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오동찬 씨. 당신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 시시한 탈출 계획, 이미 10년 전에 내가 특수전전단에서 수백 번도 더 훈련했던 시나리오거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는 내 작전 계획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오동찬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 여자는 그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 순간 김성식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유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동찬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바닥에 쓰러진 김성식을 향해 턱짓했다. 저런 행동 남은 점수에 또 감점 요인이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그냥 놔둬.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니까. 김성식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오동찬의 눈빛을 보고 다시 억지로 몸을 웅크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두목으로서의 오동찬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의 몸과 정신은 이미 유다이의 소나귀에 있었다. 마침내 기체가 고도를 낮추며 창밖으로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이 사막 위에 신기루처럼 펼쳐졌다. 승객들에게는 꿈과 환락의 도시였지만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을 앞둔 죄수에게 보이는 마지막 세상 풍경과도 같았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라스베이거스 맥케런 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유다희의 평온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 자신들을 지옥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교관의 목소리와 동일인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완전히 멈추고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졌다. 오동찬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두 부에게 눈짓을 보냈다. 문이 열리면 무조건 뛴다. 드디어 캐빈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일반 승객들이 아니었다. 잿빛 정장 차림으로 입구를 막아선 것은 공항 경찰도 연방 요원도 아니었다. 그들의 옷으로는 감출 수 없는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귀에는 통신용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다. 그들은 틀림없는 군 출신, 그것도 평범한 군인이 아닌 특수부대 출신들 특유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들 중심에는 구릿빛 피부에 인자한 미소를 띤 중년의 동양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유다이를 보더니 오랜 동지를 만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다희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유다이는 찢어진 소매를 당당히 드러낸 채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선배님께서 직접 나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비행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선배 오동찬의 귀에 들려온 한국어 대화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이것은 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스케일이었다. 한국군 특수부대 출신 여자가 라스베이거스 한복판에서 저런 무시무시한 조직을 움직이고 있었다. 도망 이곳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였다. 선배라 불린 남자가 그제야 오동찬 일행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인자한 미소와는 달리 상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듯한 냉철함이 어려 있었다. 유다이가 그들에게 다가가 이제는 사무장으로서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진 채 작전 지휘관의 목소리로 말했다. 자, 지금부터 작전 3단계를 시작한다. 오동찬, 김성식, 박태민, 너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폈다. 첫째, 지금 즉시 저분들에게 인계된다. 연방항공법 위반, 승무원 폭행 기내 난동. 이 모든 건
미국 연방법에 따라 중범죄로 분류되지. 아마 최소 10년은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연방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거야. 너희가 썩는 동안 한국에 있는 청담 프라이빗은 경쟁 조직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겠지. 증거 기내 CCTV, 다른 승객들의 증언, 그리고 내가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기록한 이 책임 장부까지 완벽해.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공포로 질린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봤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폈다. 둘째,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턱짓으로 잿빛 정장 무리 끝에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리무진들을 가리켰다. 저 차를 타고 나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거다. 선택해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 유다희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오동찬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선택권처럼 들렸지만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첫 번째는 조직의 완벽한 몰락이자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길이었다. 두 번째 길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파멸을 피할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대화하겠습니다. 유다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만족감의 표시였다. 현명하군. 그녀가 손짓하자 선배의 부하들이 한 걸음 물러서며 길을 열었다. 세 남자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힘없이 그 뒤를 따라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리무진으로 향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미국의 법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질서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었다. 사막의 도시 한복판 심판대 위에 오른 그들의 운명은 이제 온전히 유다희의 소나기에 놓이게 되었다. 검은색 리무진 행렬은 맥케런 공항을 빠져나와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스트립을 지나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창문은 모두 짙게 선팅되어 있어 바깥 풍경을 볼 수 없었지만 이따금씩 보이는 넌사인과 사막의 황량한 공기가 그들을 비현실적인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차 안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동승하여 세 남자는 숨 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차가 멈춘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궁전처럼 보이는 저택 앞이었다. 유다희의 선배가 직접 채서 내려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저택 내부는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세 남자에게 위압감과 공포심만 안겨줄 뿐이었다. 그들은 지하에 위치한 방음 처리가 된 밀실로 안내되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놓여 있었다. 유다희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그들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찢어진 유니폼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팔뚝의 검은 삼지창 문신은 그녀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식처럼 보였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서류 표지에는 굵은 명조체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예비역 주관, 특별행동교정 및 명예회복 프로그램 참가 서약서. 오동찬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 옆으로 김성식과 박태민도 고개를 들이밀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1조 목적, 본 서약서는 교육생 오동찬, 김성식, 박태민의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서 상실한 인간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관 유다희는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총괄 지휘한다. 제2조 교육기간 서약서 서명 시점으로부터 총 50일간으로 한다. 제3조 더 교육장소 교관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영내 비밀훈련시설 일명 아비스 심해. 제4조 교육규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교관의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학명태만 이탈 시도는 즉각적인 제재 사유가 된다. 외부와의 연락 및 개인 소지품 보유는 일절 금지된다. 교육 내용은 UDT 지옥주 훈련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 고강도 신체 및 정신 개조 훈련을 포함하며 세부 내용은 전적으로 교관의 재량에 따른다. 조항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살벌해서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건 완벽하게 준비된 작전 계획서였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박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오동찬이 버럭 소리쳤다.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야 하지? 당신 목적이 뭐야? 돈이야? 원하는 게 뭐냐고. 유다인은 턱을 괜 채 그들을 바라봤다. 목적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게 내 목적이야. 당신들이 비행기에서 한 짓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야. 그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사회의 약속, 그리고 명예라는 가치를 오물통에 처박은 행위지. 법 감옥 몇 년 살고 나오면 당신들 같은 인간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더 교활하고 악랄해져서 사회로 기어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는 거야. 당신들의 썩어 빠진 근성을 뿌리부터 도려내기 위해서. 지랄하지. 차라리 감옥에 가고 말지. 너 같은 년한테 그런 꼴을 당할 것 같아. 김성식이 으르렁거렸다. 그래. 유다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럴 줄 알고 플랜 B도 준비했지. 그녀는 선배에게 눈짓했다.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대한국제항공 항공사편 1등석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고성방가를 하고 젊은 승무원을 희롱하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다희에게 무참하게 제압당해 바닥을 기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이 고화질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유다희는 이어서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국내에서 조폭 전문으로 가장 악명 높은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프로필이었다. 이 서약서 마지막 페이지, 서약 거부 시 발동 조항을 잘 읽어봐. 오동찬이 허둥지둥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제15조, 서약 거부 시 발동 조항. 교육생이 본 서약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교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공사편 기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의 고화질, CCTV 영상, 원본 및 음성 기록을 국내외 모든 언론사에 제보한다. 교육생들의 과거 범죄 기록, 현재 청담 프라이빗의 불법 자금 흐름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독점 제공한다. 특히 강남 신흥 부자, 3인방 여성 승무원 한 명에게 처참하게 제압당해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들이 얼마나 비굴하고 한심하게 무너졌는지를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만든다. 오동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감옥, 그건 그들에게 익숙한 통과 의례일 뿐이다. 하지만 쪽팔림, 특히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강남 사교계에서의 명예와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 영상과 기사가 공개되는 순간 청담 프라이빗은 끝이었다. 누구도 그들에게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비웃고 경멸하며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려 달려들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인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사회적 생명의 완전한 사망 선고였다. 유다인은 그들의 표정을 읽고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다. 당신들이 사는 세계 돈과 명예 이미지로 먹고 사는 세계잖아. 그 모든 걸 내가 진흙탕에 처박아 줄 수 있어.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이제 다시 선택해. 50일간 지옥에서 구르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마지막 기회를 잡을 건가? 아니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웃음거리로 남을 건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동찬의 주먹이 분노와 굴욕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평생 이렇게 완벽한 함정에 빠진 적이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그 무게가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바위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오동찬, 그리고는 서약서를 김성식과 박태민에게 밀었다. 서명해. 두 부하는 두목의 망가진 얼굴과 서약서의 살벌한 내용을 번갈아 보다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차례로 이름을 적었다. 세 개의 서명이 모두 끝나자 유다인은 서약서를 들어 만족스럽게 확인했다. 그리고는 펜 대신 자신의 UDT 시절 사용했던 대검을 꺼내 엄지손가락을 살짝 그었다. 붉은 피가 맺히자 그녀는 서명란 옆에 빈칸에 피로 얼룩진 엄지 지장을 꾹 눌러 찍었다. 축하한다. 유다희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지옥행 편도 티켓을 끄는 것을. 프로그램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다. 그녀의 말과 함께 그들의 길고 긴 악몽 혹은 한 줄기 구원이 될지도 모르는 50일간의 지옥 훈련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서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모든 것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밤을 단 1초도 보지 못했다. 선배의 부하들에게 이끌려 그들이 다시 도착한 곳은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한적한 사막 활주로였다. 그곳에는 이미 한국으로 향하는 낡은 수송기가 굉금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여객기가 아닌 말 그대로 화물을 싣는 비행기였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두꺼운 돈다발이 든 지갑 최신형 스마트폰, 심지어 명품 벨트와 신발까지. 유다인은 그것들을 커다란 자루에 쓸어 담으며 말했다. 이것들은 50일 후에 돌려주겠다. 물론 너희들이 인간이 되어 수료에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오동찬의 얼굴은 비참함으로 일그러졌다.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던 그의 인생에서 돈이 한낱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이 상황은 모욕 그 이상이었다. 돌아오는 비행은 그야말로 짐짝 취급이었다. 춥고 황량한 수송기 내부. 그들은 단단한 그물망에 몸이 묶인 채 짐짝처럼 실려왔다. 유다인은 조종석 옆자리에 앉아 간간히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오동찬은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지옥주, 아비스, 최종 검토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그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자신이 겪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뼈를 깎는 듯한 한기와 몸을 조이는 그물망의 고통은 이 모든 것이 잔인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한국에 도착한 곳 역시 인천공항이 아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경남 진해의 한적한 군용 비행장이었다. 활주로 끝에는 해군 트럭처럼 보이는 낡은 두돈반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상사 계급장을 탄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유다희에게 말없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오랜만입니다. 유 교관님. 복귀 신고합니다. 유다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 상사, 고생했네. 곧바로 아비스로 이동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갈 곳이 있을까? 박태민이 비아냥거렸다. 그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다희는 그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박상색의 턱짓으로 명령했다. 태워. 파라. 박 상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세 남자는 트럭의 짐칸에 올라탔다. 짐칸에 오르자마자 그들은 검은 두건으로 눈이 가려졌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짐칸 덮개가 닫히며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는 광경뿐이었다. 트럭은 한동안 비포장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다.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처박히기를 수십 번. 그들은 멀미와 공포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트럭이 급정거하고 거친 손길이 그들의 두건을 벗겨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세 남자는 숨을 삼켰다. 그곳은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듯한 해안 절벽이었다. 녹슨 철조망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ABYSS 심해라고 쓰인 낡은 현판이 걸린 정문이 음산하게 서 있었다. 안쪽으로는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낙사 건물 갯벌로 변한 연병장, 그리고 보기만 해도 아찔한 IBS 고무보트 훈련 시설들이 보였다. 민간 시설이라기엔 너무나도 살벌했고 정식 군부대라기엔 관리되지 않은 채 버려진 기운이 가득했다. 그리고 연병장 한가운데 유다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어느새 항공사 유니폼을 벗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UDT 특전복 상의와 전술 바지, 그리고 군용 워커 차림으로 변해 있었다. 머리는 군인처럼 질끈 묶어 올렸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우아한 사무장이 아니었다. 지옥의 교관 그 자체였다. 그녀의 옆에는 아까 그 박 상사가 몽둥이를 어깨에 맨 채 서 있었다. 내 훈련소 아비스에 온 걸 환영한다. 유다희의 목소리는 바다에 찬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너희들의 이름과 서열은 없다. 오동찬은 1번 교육생 김성식은 2번 박태민은 3번이다. 나를 교관이라 부르고 저분은 조교라 부른다. 알겠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옆에 있던 조교가 몽둥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꽝 하는 소리에 세 남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대답,
유다희의 고함이 받아 전체를 울렸다. 예, 알겠습니다. 세 남자는 거의 동시에 본능적으로 외쳤다. 좋아. 첫 번째 훈련. 지금 입고 있는 그 명품 나부랭이들 전부 벗어서 저기 소각장으로 던져 넣어라. 그리고 저기 보이는 상자에서 너희가 입을 새 옷을 찾아 입는다. 제한 시간 1분. 실시? 그들이 머뭇거리자 유다인은 허리춤에서 대검을 뽑아 그들 발 앞에 정확히 던져 꽂았다. 휙 흙바닥에 절반 넘게 박힌 대검을 보고 세 남자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들은 허겁지겁 비싼 옷들을 벗어 던지고 낡고 거친 재질의 회색 훈련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들의 화려한 과거가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은 돈도 명예도 과거의 위세도 없는 그저 한 명의 훈련생일 뿐이었다. 다음 훈련은 입수였다. 박 상사가 그들을 이끌고 간 곳은 차가운 밤바다가 펼쳐진 절벽 아래였다. 머리가 너무 길군. 정신 상태가 해이해 보인다. 바닷물에 머리 박고 정신 차린다. 전원 입수. 자, 잠깐 이 밤에 바다에 들어가라고요. 오동찬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항의했다. 유다인은 대답 대신 조교에게 턱짓했다. 박 상사는 그대로 다가와 오동찬의 목덜미를 잡고 바닷물에 처박았다.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오동찬은 차가운 바닷물을 한가득 마셨다. 곧이어 김성식과 박태민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몇 분 후 세 남자는 온몸이 젖은 생쥐꼴이 되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청담 프라이빗의 위세 등등하던 대표와 간부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겁에 질린 세 명의 죄수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유다인은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둘러보고는 말했다. 좋아. 이제야 좀 볼만하군. 너희들의 과거는 저 소각장의 연기와 함께 사라졌다. 지금부터 너희는 백지다. 그리고 그 백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건 바로 나다. 그녀는 낡은 막사 건물을 가리켰다. 오늘 밤은 저기서 잔다. 내일 새벽 4시 정각 기상. 단일 초라도도 늦는 놈은 오늘 밤 저녁 식사 없이 저 보트를 머리에 이고 연병장을 돌게 될 거다. 녹슨 철문이 지옥의 아가리처럼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안으로 세 남자가 떠밀려 들어갔다. 그리고 등 뒤에서 쾅 하는 쇠사슬,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칠흑 같은 어둠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항의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지옥의 문이 이제 막 열렸다는 것을. 그들이 갇힌 곳은 과거 UDT 훈련병들이 사용했던 막사였다. 쇠창살이 박힌 작은 창문과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차가운 쇠파이프 침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밤새도록 바닷바람이 들이쳤고 낡은 시설은 그들이 몸을 뒤척일 때마다 괴이한 소리를 냈다. 오동찬은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평생을 계산하고 예측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 내일 아침 저 여자가 자신들에게 어떤 지옥을 선사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확히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고막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막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기상 10초 내로 막사 앞 연병장 집합 마지막에 나오는 놈은 오늘 아침 식사 없다. 유다희의 얼음 같은 고함에 세 남자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허둥지둥 옷을 꿰어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폐부를 찌르는 차가운 바닷바람과 이미 완벽한 부동 자세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교관 유다희와 조교 박 상사였다. 박태민이 헐레벌떡 뛰어나오다 발이 꼬여 넘어지면서 가장 늦게 도착했다. 3번 교육생 아침 식사 열애. 이유는 알고 있겠지. 유다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예, 아니, 교관님 실수로 넘어진 겁니다. 이건 너무... 핑계와 변명은 나약함의 증거다. 이곳의 규칙은 단순하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박태민은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동료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식사라고 나온 것은 멀건 미역국에 멀쩡한 잎사귀 하나 없는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모래알처럼 거친 식감의 잡곡밥이 전부였다. 어젯밤까지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을 즐기던 그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밥상이었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 속에서 오동찬과 김성식은 허겁지겁 그것을 목구멍으로 밀어넣었다. 살기 위해 먹어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이 그들의 미각을 마비시켰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첫 번째 훈련은 IBS 고무보트 훈련이었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갯벌을 달리는 훈련이었다. 지금부터 저 보트는 너희 몸의 일부다. 땅에 닿는 순간 전원 머리 박고 파도와 입맞추게 될 거다. 출발 결과는 처참했다. 질척이는 갯벌은 발목을 잡았고 무거운 보트는 어깨를 짓눌렀다. 평생을 편하게 살아온 그들의 몸은 10분도 차에 안 되어 한계 신호를 보냈다. 오동찬은 어깨가 부서지는 고통에 주저앉았고 박태민은 다리가 풀려 넘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나마 격투기 선수 출신인 김성식이 버텼지만 그의 숨소리도 곧 죽을 사람처럼 거칠게 변해갔다. 그들의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다인은 숨 한 번 헐떡이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그들의 옆을 따라 달렸다. 그녀는 인간이 아닌 강철로 만들어진 기계가 틀림없었다. 일어나 여기서 포기하면 그대로 갯벌에 파묻히는 거다. 이놈들 목숨은 너희들이 챙겨. 그녀의 독설에 세 남자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그렇게 기다시피 갯벌을 왕복하니 오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결국 전원 점심 식사 열애. 그들은 탈진한 채 갯벌의 큰 대자로 쓰러져 뜬 해를 향해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력함은 갯벌의 진흙 속에 완전히 파묻혔다. 오후에는 악마의 연병장이라 불리는 장애물 훈련이 이어졌다. 20m 높이의 외줄타기, 날카로운 철조망 아래를 포복으로 통과하기, 흙탕물 구덩이에 몸을 던지기 등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들이 쉴 틈 없이 반복되었다. 군복이 찢기고 맨살이 긁혀 피가 나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자존심이 시궁창 같은 흙탕물에 처박히는 굴욕감이었다. 머리 들어 머리가 땅에 닿으면 내 놈들 명예도 땅에 떨어지는 줄 알아라. 고개 처박지 마. 유다희의 외침은 단순한 훈련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이미지와 체면이라 부르며 지켜왔던 허울뿐인 자존심을 조롱하는 날카로운 채찍질이었다. 오동찬은 평생 남들 위해 군림하며 살아왔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오물로 뒤덮인 훈련복을 입고 진흙 구덩이에 처박히는 바퀴벌레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명예는 진작에 바닥에 떨어졌고 그가 믿었던 돈과 권력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며칠 동안 이런 식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육체적 훈련이 쉴 틈 없이 반복되었다. 그들의 몸은 비명을 질렀고 정신은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처럼 변해갔다. 반항심이 싹틀 틈도 없이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남았다. 김성식의 한 번은 더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이십시오 라며 훈련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다인은 말없이 거대한 통나무 하나를 그의 어깨에 올려주었다. 죽고 싶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내뱉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봐라. 해 질 때까지 그거 들고 서 있어.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이다. 김성식은 처음에는 도끼로 버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통나무는 천근만근의 바위처럼 무거워졌다. 팔이 어깨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에 그는 결국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다. 잘못했습니다. 교관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제야 유다인은 통나무를 치워주었다. 이제 알겠나? 죽음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앞으로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 오동찬은 두목의 습성대로 머리를 써서 요령을 피우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의 모든 장고해와 수법은 수많은 전쟁터와 위기 상황을 겪으며 생존 본능이 동물 수준으로 발달한 유다희의 손바닥 아니었다. 박태민은 요령을 피우려다 오히려 더 혹독한 벌을 받았고 김성식의 압도적인 힘도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유다희의 간결한 기술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무용지물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자신들이 과거에 가졌던 돈, 권력, 서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직 교관의 명령과 그것을 수행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육체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뿐이었다. 밤이 되면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막사로 돌아와 시체처럼 잠들었다. 꿈속에서조차 그들은 갯벌을 달리고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 그렇게 지옥 같은 지옥주가 지났을 때 그들의 눈빛에서 오만함과 도끼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생존자의 처절함과 원초적인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심해와 같은 고통의 세례 속에서 그들의 낡고 부서지기 쉬운 자아는 서서히 파괴되고 있었다. 오동찬은 더 이상 리무진을 타고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는 자신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오늘 밤을 버티고 내일의 훈련을 견뎌내는 것만을 생각했다. 김성식은 과거의 주먹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고 박태민은 자신의 경박함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괴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파괴의 끝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남김없이 파괴하는 일 단계의 훈련이 끝나자 유다인은 곧바로 이 단계 훈련을 시작했다. 바로 팀워크 훈련이었다. 오늘부터 너희 셋은 한 몸이다. 모든 훈련과 평가는 개인 단위가 아닌 팀 단위로 이루어진다. 한 명이 실패하면 전원이 벌을 받는다. 한 명이 포기하면 전원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책임져라. 첫 번째 팀 훈련 과제는 IBS 해상 기동 훈련이었다.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 12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타고 지정된 무인도까지 노를 저어 다녀오는 것이었다. 쉬워 보였지만 그들이 상대해야 할 것은 거친 파도와 예측 불가능한 조류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힘이 좋은 김성식은 무작정 힘으로 노를 저었고 머리를 굴리는 오동찬은 장괴를 부려 힘을 아끼려 했다. 박태민은 둘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노를 젓지 못했다. 보트는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국 보트가 파도에 뒤집혔고 세 사람은 차가운 바닷물에 빠졌다. 유다희의 불호령이 스피커를 통해 날아왔다. 전원 보트 위로 올라가 동료를 믿지 못하고 제 역할 하나 못하는 놈들은 바다의 고기 밥이 될 뿐이다.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그들은 수십 번 물에 빠졌고 그때마다 혹독한 얼차려를 받았다. 몸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깊어지는 원망이었다. 오동찬은 자신의 지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박태민은 자신이 가장 약한 골이라는 굴욕감에 김성식은 자기 혼자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부당함에 절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훈련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날씨가 험악해지며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쳤다. 모두가 탈진한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육지로 향하던 중 거대한 파도가 그들의 보트를 덮쳤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보트는 뒤집혀 있었고 박태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태민아 3번 오동찬과 김성식이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그 순간 뒤집힌 보트 밑에서 박태민이 허우적거리며 나타났다. 보트에 다리가 깔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 다음 파도가 덮치면 그는 그대로 익사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성식이 으아악 하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한쪽 어깨로 뒤집힌 보트를 들어 올리려 한 것이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팔 근육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같이 들어 오동찬이 소리치며 반대편에서 보트를 밀어 올렸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힘을 써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자 무거운 보트가 살짝 들리며 공간이 생겼다. 그 틈으로 박태민이 간신히 빠져나왔다. 세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젖은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감정이 교차했다.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구령 없이도 호흡을 맞추어 뒤집힌 보트를 바로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육지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다희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각자의 손에 뜨거운 물이 든 물통을 쥐어주었다. 그날 밤 막사에서 박태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두 분, 아니 1번, 2번 교육생님, 아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성식은 온몸의 멍을 주무르며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됐다. 너 죽었으면 우리도 죽었어. 오동찬은 조용히 그 둘을 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내일은 좀 더 잘해보자. 그들의 견고했던 서열 관계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폭력과 이익 공포로 묶여있던 낡은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의 고통과 희생 속에서 싹 튼 새로운 유대감. 그것은 유다희가 설계한 인간 개조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시작이었다. 50일이라는 시간은 지옥 속에서 화살처럼 흘러갔다. 세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불필요한 지방은 모두 사라지고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이 그 자리를 채웠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짧게 깎은 머리는 영락없는 특수부대원의 모습이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서로의 등을 믿고 의지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훈련생 번호로 불렸다. 1번 교육생 오동찬은 더 이상 교활한 두목이 아닌 팀의 길을 이끄는 듬직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2번 교육생 김성식은 단순히 힘만 센 행동대장이 아니라 동료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다. 3번 교육생 박태민은 경박한 막내에서 팀의 사기를 책임지는 활력소로 변모했다. 그들은 함께 갯벌을 기었고 함께 흙탕물에 몸을 던졌으며 함께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을 참았다.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 시간에는 정신교육기라는 이름의 특별 교육이 진행되었다. 유다희는 딱딱한 이론 대신 자신이 겪었던 실전 경험과 역사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전 중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전우의 이야기,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운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국가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이들의 이야기. 그녀는 명예란 남에게 과시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책임감과 용기라고 가르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돈과 주먹이 아닌 다른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50일간의 훈련은 단순한 신체 단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이었다. 지옥의 갯벌은 그들의 오만함을 씻어냈고 차가운 바닷물은 그들의 탐욕을 씻어냈다. 악마의 연병장은 그들의 잔인함을 씻어냈고 서로의 등을 맞댄 팀워크는 그들의 이기심을 씻어냈다. 그들은 매일 밤 꿈속에서 과거의 추악한 자신을 보았다. 비행기 안에서 젊은 승무원을 희롱하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약자를 괴롭히던 그들의 모습. 하지만 그 악몽의 끝에는 언제나 지옥 같은 훈련을 이겨낸 새로운 자신들의 모습이 있었다. 훈련 49일째 되는 날, 아침 유다희는 그들을 연병장 중앙으로 불렀다. 오늘 너희들의 마지막 시험을 치른다. 그녀는 세 사람에게 깨끗하게 세탁된 평범한 작업복과 각각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돈은 비행기에서 그들이 자랑하던 수억 원의 돈뭉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였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값지게 느껴졌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깨닫는 훈련이었다. 지금부터 트럭을 타고 진해의 작은 어촌 마을로 내려간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6시간. 이 돈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돌아온다. 단 폭력 사용은 절대 금지. 법을 어겨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을 활용해서 명예가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이것이 너희들의 졸업 시험이다. 세 남자는 이전과는 다른 비장한 표정으로 트럭에 올라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탐욕이 없었다. 오직 진지함과 결의만이 가득했다.
오랜만에 돌아온 문명 세계는 낯설면서도 평화로웠다. 그들은 작은 폭우를 어슬렁거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들은 과거처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것은 그들이 지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다. 힘이 아닌, 지혜로 폭력이 아닌 연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찾고 있던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작은 폭우를 어슬렁거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때 그들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다. 작은 횟집 앞에서 외지인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2명이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 사장에게 쌍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영감탱이 좋은 말할 때 가게 넘기쇼. 우리가 시세보다 더 쳐준다는데 왜 자꾸 고집을 부려. 과거에 그들이었다면 어땠을까? 김성식이 먼저 달려가 남자들의 멱살을 잡고 박태민이 발길질을 하고 오동찬이 뒷짐을 지고 그 상황을 즐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었다. 박태민의 주먹이 순간 움찔하며 튀어나가려 했다. 저런 개자식들, 기다려. 오동찬이 그의 팔을 잡으며 막았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교관님이 폭력은 절대 쓰지 말라고 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세 남자는 잠시 머리를 맞대고 작전 회의를 했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와는 전혀 달랐다. 형님, 저 자식들 그냥 손봐주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태민아. 힘으로 해결하는 건 우리가 배운 게 아니야. 지혜롭게 가야지. 동찬이 형 말이 맞아.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야. 저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움직였다. 먼저 김성식이 나섰다. 그는 묵묵히 남자들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옆에 그림자처럼 섰다.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이 미터에 가까운 거구와 지옥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어설픈 건달 수준인 남자들을 주눅 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김성식의 존재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다. 그 사이 박태민은 횟집 안으로 들어가 할아버지에게 물 한 잔을 청하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며 상황을 파악했다. 저들은 최근 이 지역에 들어와 헐값의 가게들을 사들이려는 악덕 개발업자들이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일구어온 횟집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동찬이 움직였다. 그는 남자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요, 젊은 양반들. 잠깐 나 좀 봅시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마지막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나 청담동에서 온 사람이야. 당신들 어느 회사 소속인데 어른한테 함부로 이러고 있어. 이거 사업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네. 오동찬의 말에는 가짜 허세가 아닌 진짜 자본의 논리와 서늘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어설픈 개발업자들은 청담동이라는 단어와 오동찬의 서슬 퍼런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아, 아닙니다. 사장님, 저희는 그냥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그대로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 상황은 단 한 번의 폭력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그들은 남은 30만 원을 전부 모아 할아버지의 횟집에서 회를 시켜 나눠 먹었다.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그들에게 따뜻한 매운탕을 한 솥 끓여 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횟집을 나올 때 세 남자의 얼굴에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과 가슴 벅찬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른 일을 해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다. 그들은 약속된 시간이 되어 훈련소로 복귀했다. 유다인은 연병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하고 단단해진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듯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지막 시험 합격이다. 그 한마디에 세 남자는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50일간의 지옥. 그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명예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된 것이다. 수료식은 거창하지 않았다. 유다인은 훈련소를 떠나는 그들에게 빼앗았던 개인 소지품과 함께 특별 행동 교정 및 명예 회복 프로그램 수료증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 종이에는 진정한 명예는 그 어떤 권력이나 부보다 강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지난 50일간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진실이었다. 유다희의 마지막 말은 축하가 아닌 엄숙한 경고였다. 훈련은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너희 인생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너희의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예전의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땐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간다. 이 훈련소에서가 아니라 너희가 사는 세상 한복판에서. 알겠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절대 허투루 한 말이 아니었다. 예, 알겠습니다. 교관님. 세 남자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우렁차게 대답했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청담 프라이빗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오동차는 모든 불법 사업을 정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준 뒤 남은 돈으로 직원들에게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주며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 과거에 그는 돈을 위해 사람을 쓰고 버렸지만 이제 그는 사람의 삶에 대한 무게를 알게 되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1년 후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오동차는 작은 스타트업 투자 회사를 차렸다. 그의 주 투자 대상은 돈과 배경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이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의 회사는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며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불법과 편법으로 돈을 불리지 않았다. 정직한 노력과 올바른 투자로 그는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존경과 명예를 얻었다. 김성식은 동네의 낡은 체육관을 인수해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격투기 교실을 열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길거리를 방황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격투기뿐만 아니라 땀의 가치와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법을 가르쳤다. 그의 험악한 외모와 달리 아이들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관장님이었다. 그는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폭력의 무게를 알기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박태민에게 찾아왔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로스쿨에 입학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는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지우고 새로운 자신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경박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진지함이 가득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다. 세 남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라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수직적인 서열 관계가 아닌 동등하고 진정한 우정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형님이나 두목기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했다. 그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이제 돈과 권력의 상징이 아닌 변화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5년이 더 흘렀다. 서울의 한 조용한 한정식 집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한결 부드럽고 지적인 인상이 된 오동찬 편안한 미소를 짓는 거상 같은 풍채의 김성식 날카로운 눈빛에 유능한 변호사가 된 박태민, 그리고 그들 앞에는 여전히 단정한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유다희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교관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교관과 교육생이 아닌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든든한 동료이자 파트너였다. 유다희는 자신이 사비를 털어 만든 작은 비영리 재단 트라이던트의 약속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재단은 과거 자신들과 같은 길을 걷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일을 조용히 돕고 있었다. 그리고 오동찬, 김성식, 박태민이 바로 그 재단의 핵심 후원자들이었다. 관장님, 이번에 우리 재단에서 후원하는 꼬마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다면서요. 유다희의 말에 김성식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교관님이, 아니, 대표님이 잘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더 이상 돈이나 사업 혹은 과거의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꿈, 청년들의 도전,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태민은 인권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경박함을 씻어내고 정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동찬의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벤처 투자사 중 하나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돈을 줬는 대신 가치를 줬는 투자를 하며 많은 이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 한편 강남의 어두운 뒷골목 세계에서는 하나의 전설이 떠돌았다. 10년 전 청담동을 주름잡던 악질 사채업자 3인방이 홀연히 사라졌다가 50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들을 바꾼 것이 바로 비행기에서 만난 한 명의 여성 승무원이었다는 소문은 믿기 힘든 신화처럼 전해지며 수많은 이들에게 경고이자 희망이 되었다. 그들은 지옥을 경험했고 그 지옥의 문지기는 바로 UDT 출신의 여성 괴물이었다는 소문은 암흑게 무시무시한 경종을 울렸다. 유다희는 여전히 하늘을 날았다. 상공 3만 피트 고요한 기내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변치 않는 임무였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의 쓰레기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지옥행 편도 티켓을 끊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승무원 장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불의를 기록하고 심판하는 그녀만의 책임 장부였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보며 그녀는 나지막이 되뇌었다. 명예롭게 산다는 것. 그것은 과거가 어떻든 누구에게나 허락된 가장 위대하고 어려운 도전이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심해처럼 고요하고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한순간의 참 교육이 아닌 삶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고통과 성찰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았다. 그리고 그 꽃을 피울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새로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들이 헤어진 지 5년이 흘렀지만 그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오동찬은 매년 연말 재단의 기부금 현황을 보고하며 유다희에게 교관님 덕분에 저희가 사람 구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김성식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할 때마다 사진을 보내며 교관님, 이 아이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라고 뿌듯해했다. 박태민은 법정에서 승리할 때마다 교관님, 오늘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교관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명예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유다희가 심어준 씨앗을 각자의 삶에서 키워내고 있었다. 유다희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교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의 멘토이자 동료였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고 권력을 탐하던 존재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변모했다. 그들의 변화는 유다희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한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서진 영혼들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주는 일종의 구원 작업이었다. 어느 날 유다희는 비행 중 우연히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청담, 프라이빗 과거, 불법 자금 흐름과 관련된 추가 혐의 포착, 당시 핵심 인물 행방, 묘연. 기사를 읽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불법적인 과거가 완전히 청산된 것은 아니었다. 법의 심판은 그들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유다이가 그들에게 내린 심판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유다이는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UDT 훈련소에서 한 남성 교관이 그녀에게 여자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조롱했던 그날.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책임 장부가 만들어졌다. 여성 유다이를 얕본 죄. 그리고 그녀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그날부터 죽으림을 다해 훈련에 매진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를 얕본 모든 이들에 대한 조용하고도 잔인한 복수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복수의 방식을 새 남자에게 그대로 적용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파괴를 통한 재창조였다. 그녀는 그들의 낡고 부패한 자아를 철저하게 파괴했고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자아를 싹 트이웠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았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씨앗은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로 성장했다. 오동찬, 김성식, 박태민. 그들은 그녀가 사막에 뿌린 세 개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유다희의 눈빛은 깊은 사색에 잠겼다. 그녀가 그들에게 특별 행동 교정 및 명예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이들을 벌하라. 하지만 동시에 구원하라. 그녀는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그녀의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 것이 그들의 영혼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확신은 옳았다. 그들은 법이 가르쳐주지 못한 명예와 존중이라는 가치를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돈과 폭력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만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유다이는 트라이던트의 약속, 재단 사무실에서 박태민을 만났다. 이제 그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촉망받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과거의 경박함 대신 지성과 정의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교관님,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맡았습니다. 박태민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사진이 떠 있었다. 그 옆에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과 그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사설, 용역업체 직원들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지휘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유다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남자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바로 UDT 훈련소에서 그녀를 조롱했던 여자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했던 그 남자 교관이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예편후 건설사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박태민은 그 남자가 강남 재건축의 전설이라 불리는 백진건설의 오너이자 유다희의 UDT 선배인 김민준의 오른팔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노인들의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나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태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유다희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책임 장부가 펼쳐졌다. 김민준 자신의 힘을 약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한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 심판은 과거의 방식과는 달랐다. 그녀는 직접 나서는 대신 그녀가 만든 인간 병기들을 사용하기로 했다. 유다희는 박태민에게 오동찬과 김성식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동찬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벤처 투자가였고 김성식은 청소년들의 멘토로 존경받는 관장이었다. 박태민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유능한 변호사였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조폭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다. 유다희는 그들에게 김민준과 백진건설의 만행을 설명했다. 그리고 말했다. 자, 이제 너희의 진짜 졸업시험을 치를 때가 왔다. 너희가 지옥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저들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무릎 꿇게 만들어라. 단 폭력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지혜를 사용해서 세 남자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과거의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의 불꽃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였다. 박태민은 법률적인 조언과 전략을 담당했고 오동찬은 백징언설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김성식은 직접 재건축 단지를 찾아가 노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그들의 무기는 더 이상 주먹과 협박이 아니었다. 그들의 무기는 정의 지혜 그리고 연대였다. 그들의 작전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백진건설의 불법적인 비자금과 협박의 증거가 언론과 검찰에 조용히 흘러들어갔다. 오동찬의 정보력은 김민준의 모든 약점을 꿰뚫고 있었고 박태민의 치밀한 법률 전략은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김성식은 노인들에게 무술을 가르쳐주며 그들을 위협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5년 전 지옥에서 맺어진 그들의 팀워크는 이제 사회의 불의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믿었던 함정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비행기 안에서 그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여성 유다희의 치밀한 심판이었다. 김민주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며 경악했다. 불과 며칠 만에 백진건설은 모든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가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축적해온 비자금의 흐름이 언론에 폭로되었다. 그는 배신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아무리 추적해도 배우는 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 없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김민주는 분노에 가득 차 소리쳤다. 그의 오른팔인 행동대장, 심지어 재무이사까지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그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가 마치 조립식 장난감처럼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복수극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누가 자신에게 이런 복수를 하는가? 그는 과거의 적들을 모두 떠올렸지만 어떤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동찬에게 연락했다. 오동찬은 한때 강남의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실세. 그라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동찬의 대답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김민준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네가 꾸민 짓이야. 오동찬 감히 나를 배신해. 김민준이 분노로 으르렁거렸다. 배신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쓰레기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게 저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오동찬의 목소리에서 과거의 교활함 대신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확신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오동찬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대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글쎄요. 지옥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교관님과 함께. 오동찬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시감이 서려 있었다. 김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오동찬, 그리고 김성식과 박태민. 이 세 남자가 한꺼번에 사라졌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 그 시점과 그가 알지 못하는 지옥과 교관이라는 단어.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입니다. 김민준 교관님. 유다희였다. 김민준의 몸이 얼어붙었다.
유다이, 네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공포로 떨렸다. 저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김민준 교관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팀워크를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묵혀두었던 냉혹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10년 전 교관님은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죠. 여자 따위라고. 저는 그날 교관님의 행동을 제 책임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최종 검토를 오늘에야 시작했을 뿐입니다. 김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는 자신이 10년 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지?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건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김민준 교관님, 제 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유다희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심해의 물처럼 모든 것을 씻어내는 정화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김민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갔다. 그의 자수는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가 주도한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백진건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수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민주는 알고 있었다. 그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유다희의 심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다. 김민주는 결국 모든 죄를 뉘우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자수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재벌 총수, 정치인,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비자금 스캔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유다희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책임 장부에 적힌 또 다른 이름들. 그녀의 심판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거대한 작전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유다희는 여전히 하늘을 날았다. 상공 3만 피트 고요한 기내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변치 않는 임무였다. 그녀의 손에는 늘 익숙한 태블릿이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업무용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만의 책임 장부이자 심판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태블릿을 열어 누군가의 이름을 입력하곤 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오동찬, 김성식, 박태민. 세 남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오동찬의 키다리 아저씨. 투자회사는 사회적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 김성식의 무료 격투기 교실은 비행 청소년들의 갱생을 돕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다. 박태민은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싸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강남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그리고 사회의 소외된 곳에서 희망의 전설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지옥에서 돌아온 자들이었고 지옥을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유다희가 만든 트라이던트의 약속,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오동찬은 재단의 든든한 재정적 후원자가 되었고 김성식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했다. 박태민은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막아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다희에게 복종하는 교육생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전우였다. 유다희는 어느 날 박태민이 변호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소년은 과거의 오동찬, 김성식, 박태민처럼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박태민의 도움으로 소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박태민은 유다희에게 말했다. 교관님, 그 소년이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더군요. 제가 예전에 얼마나 경박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적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데서 완성되었다. 그녀는 한때 그녀를 짓밟았던 이들을
그녀와 함께 사회를 구원하는 동료로 만들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